우리 눈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 있다. 그것은 소문도 아니고 암시도 아니며 이론도 아니다.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기록하고 촬영한 날 것 그대로의 증거다. 이 영상들이 드러내는 것은 스스로를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라 부르는 영토에서 많은 이들이 결코 보게 되리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장면이다. 처음 떠오르는 질문은 이것이다. 국가가 공권력을 이념 전쟁의 팔로 변질시킬 때 그 권력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이는 단발적 행동이 아니다. 잘못된 작전의 결과도 아니며 단순한 실수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행동 양식, 정당화된 폭력의 시나리오로 그것이 일어나는 모든 거리마다 공포와 분노의 흔적을 남긴다. 그리고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감각이 퍼져간다. 이주민도 평범한 시민도 심지어 단순히 사건을 목격하고 기록하는 사람조차도 오토바이를 타고 한낮에 배달을 하던 무명의 시민이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한 복면 요원들에게 쓰러뜨려진다. 주변 사람들은 침착을 요구하고 신분을 확인해 달라고 외치며 설명을 갈망한다. 그러나 그들이 받는 대답은 공격적인 침묵이거나 모두를 모욕하는 듯한 말뿐이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무기를 들고 수갑을 지니고 마스크 뒤에 감춘 신분증을 가진 자들에게서 그 말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법이 무력으로 대체될 때 누가 통치하는가? 그리고 보통 시민을 지켜야 할 기관이 정치 지도자의 사병처럼 행동한다면 누가 시민을 보호하는가? 이 장면을 보고 몸이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 심장은 요동치고 속은 뒤집히며 머리는 존재하지 않는 합리적 변명을 찾으려 한다.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위에 세워진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복면을 쓴 자들이 사람들을 끌고 다니고 아스팔트에 짓누르고 전기 충격기를 사용하며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문제는 피해자의 신체적 안전만이 아니다. 문제는 시민권 자체의 본질이다. 무장한 대표자들이 국민 앞에서 더 이상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민주주의에 무엇이 남는가? 국민과 정부 사이에 최소한의 신뢰를 떠받치던 사회적 계약은 무엇이 되는가? 이에 맞서 말로 항의하는 이들은 또 다른 어두운 얼굴을 마주한다. 현장에서 바로 도시를 파괴한 주범이라는 낙인을 찍히는 것이다. 요원 중 하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모든 걸 망친 건 자유주의자들이야. 대낮의 폭행이 정의의 행위로 정치적 교정이자 사명으로 위장되는 순간이었다. 폭력은 그때부터 단순한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상징적 폭력이 된다. 단순히 한 노동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을 메시지로 사용하는 것이다. 구타, 전기 충격, 대중 앞의 굴욕은 하나의 말로 귀결된다. 내부에 적이 있다. 그리고 그 적은 질문하는 누구라도 될 수 있다. 공기 중에 남는 질문은 치명적이다. 다음은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장면은 심리적 차원에서도 설계된 연극이다. 카페에 앉아있던 손님들은 마치 강제로 이 잔혹극의 관객이 된 듯 목격한다. 빵을 씹던 이는 더 이상 맛을 느낄 수 없고 잔을 든 손은 떨려 음료를 흘릴지 모른다. 그들 앞에는 불가능한 선택이 놓인다. 촬영하다가 곧바로 표적이 될 것인가? 아니면 침묵하고 영원히 공범의 무게를 짊어질 것인가? 일상은 이미 침탈당했다. 복면과 방패 뒤에 숨은 평행 국가가 그것을 점령한 것이다. 각자가 촬영할지 고개를 숙일지 망설이는 사이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이 지점까지의 서사가 견디기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연하다. 야만은 포장될 수 없으며 그 규모를 축소하는 완고거법으로 희석될 수 없다. 아스팔트 위에 쓰러진 노동자의 장면은 더 끔찍한 연쇄로 이어지는 시작일 뿐이다. 각각의 사건은 같은 권력 설계도의 조각이다. 그러나 다른 층위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이 첫 장면 앞에 잠시 멈춰야 한다. 그 장면은 이 권력 기계의 핵심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념 전쟁의 병사로 변질된 연방 요원들, 신분을 숨기는 복면, 혼란에 빠진 군중, 그리고 자신의 권위주의적 얼굴을 드러내는 나라. 그 거울 앞에는 안전한 거리가 없다.
이는 국경에서만, 위험 지역에서만, 혹은 서류 미비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수도 워싱턴의 로건 서클 한복판 식당이 가득 찬 거리에서 일어난 사건은 그 범위가 무제한임을 입증한다. 음식을 배달하던 노동자가 수십 명의 목격자 앞에서 쓰러지고 발로 차이고 전기 충격을 당할 수 있다면 내일 당신이나 이웃이나 혹은 자녀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메아리치지만 안심시켜줄 대답은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권력의 침묵은 또 다른 폭력이다. 기자회견도, 공식 성명도, 폭력에 대한 인정도 없다. 반응의 부재 자체가 메시지다. 우리는 허용했다. 우리는 계속되도록 두겠다. 정치 시스템 자체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남은 것은 두 가지뿐이다. 체념하거나 분노를 저항으로 바꾸는 것. 그러나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보호해야 할 기관이 복면 뒤에 숨고 이름을 부정하며 대답할 의무조차 없다고 선언하는데 아마도 가장 큰 갈등은 바로 여기에 있다. 헌법이 약속한 자유와 그것을 짓밟는 군화의 무게 사이에서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단순한 정부의 작동이 아니다. 그것은 법을 협박으로 바꾸고 규칙을 다시 쓰며 힘을 논리로 대체하겠다는 욕망의 발현이다. 그것이 카메라와 증인의 눈앞에서 물질화되었을 때 질문은 더 이상 악화될까가 아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이다. 언제 어떻게 더 악화될 것인가? 그리고 국민이 스스로 한계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그 폭력은 어디까지 뻗어갈 것인가? 낮 한가운데에서 배달 노동자가 구타당한 장면이 단발적 사건일 것이라 생각한 이들도 있었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일회성의 에피소드라고 믿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다. 그것은 실수도 일시적 과잉도 아니었다. 그 후 드러난 것은 훨씬 더 불길했다. 국가 권력과 극단주의 집단 사이에 공모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 제동장치로 기능해야 한다고 믿어왔던 제도 속에서 그러한 연결고리가 가능하리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 연방 요원이 카메라 앞에서 프라우드 보이스를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공개적으로 칭송했을 때 그 충격은 불신의 장벽을 뚫고 전해졌다.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 일그러진 일상의 일부가 된 것이다. 그리고 울려 퍼지는 질문은 단도직입적이다. 법을 지켜야 할 자들이 법을 조롱하는 자들을 찬양하기 시작한다면 사회는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가? 30년에서 65년 사이를 살아온 사람들에게 정치적 전환기와 경제 위기, 선포된 전쟁과 무너진 합의를 이미 경험한 세대에게 이런 장면은 단순한 분노 이상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것은 역사적 데자뷰의 감각이다. 독재가 갑작스러운 폭발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소해 보이는 몸짓이 날마다 정당화되며 새로운 정상으로 자리 잡은 과정을 기록한 교과서 속 이야기들이 떠오른다. 중년에 다가선 많은 이들은 남미의 독재나 유럽의 박해, 민족을 갈라놓은 장벽들에 대해 할아버지와 할머니 세대에게서 들었던 기억을 떠올린다. 2025년의 전율은 단순히 그 행위 자체에 있지 않다. 그것은 인류가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리라. 배워야 했던 패턴이 재현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데 있다. 겉보기에 사소한 디테일 하나가 이 현실의 깊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50대의 부부를 떠올려 보라. 토요일마다 북적이는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이 일상인 이들. 생활비, 이미 성인이 된 자녀, 불확실한 은퇴 계획에 대해 대화하던 중 복면을 쓴 요원들이 노동자를 구타하고 정부의 또 다른 인사가 극우 민병대를 칭송하는 광경을 목격한다. 가정의 작은 루틴과 소소한 고민으로 짜인 평범한 삶이 스크린이나 외신 뉴스에서만 접하던 폭력으로 가로질러진다. 갑자기 일상과 참을 수 없는 폭력 사이의 경계가 사라진다. 그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아무 일도 없던 듯 살아가야 하는가? 보지 못한 척해야 하는가? 그 카페의 몇몇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며 자신들의 세계에서 근본적인 무언가가 부서졌음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 이야기들은 세대마다 다르게 울린다. 예순을 넘어선 이들에게는 평생 지켜낸 권리와 자유가 눈앞에서 침식되는 불편함이 있다.
40이나 50을 넘긴 세대에게는 두려움이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의 무게와 겹친다. 자녀와 손주를 점점 덜 신뢰할 수 있는 나라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부담이다. 그리고 30대 초반의 젊은 세대에게는 절망이 믿기지 않음과 뒤섞인다. 보장된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이렇게 대놓고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추상적이지 않다. 로스앤젤레스에서 ICE의 작전을 폭로하던 활동가 타티아나 마르티네스의 사례가 그 현실을 정면으로 끌어온다. 자신의 삶 전체를 디지털 고발로 바꾼 한 여성이 차에서 끌려내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실려갔다. 그녀를 팔로우하던 많은 이들에게 그 장면은 단순히 공적 인물의 몰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편한 목소리는 누구라도 본보기 삼아 짓밟힐 수 있다는 경고였다. 그날 밤 집에서 방송을 보던 수많은 이들이 개인적으로 공격당한 기분을 느끼지 않았을까? 여러 나이대의 부모들이 스스로를 그녀의 자리에 두지 않았을까? 권력의 은폐를 드러냈다는 이유로 거리에서 끌려가는 상상을 하지 않았을까? 이 지점에서 개인의 삶과 정치의 경계는 완전히 녹아내린다. 2025년에 이르러 국가 문제는 더 이상 전문지 기사를 읽거나 긴 기자회견을 보는 이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활동가에 대한 공격은 공동체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극단주의 집단과의 공모는 소수자, 이웃, 직장 동료들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번질 수 있다. 워싱턴이나 로스앤젤레스의 거리에서 벌어진 일은 수천 가정의 거실로 메아리치며 식사 사이사이에 작은 목소리로 논의된다. 여전히 시위에 나가는 것이 안전한가? 학대 장면을 촬영하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가? 아마도 수십 년의 기억을 짊어진 이들에게 가장 큰 충격은 역사의 교훈이 잊힌 듯 보인다는 사실일 것이다. 이미 지도자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전쟁이 선포되는 것을 보고 협정이 체결되는 것을 목격한 남녀들이 이제 같은 기계 장치가 다시 작동하는 것을 눈앞에서 본다. 보호의 상징이어야 할 권위가 위협으로 바뀐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권력자들의 언어는 더욱 위험한 것을 드러낸다. 바로 누가 적인가를 새로 정의하려는 시도다. 복면을 쓴 요원들이 자유주의자들이 파괴한 것을 고치고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같은 국민들 사이에 선을 긋고 그 일부를 정당한 표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서 반성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된다. 지금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사실만을 바라봐서는 부족하다. 국제 무대를 만들어 온 지도자들의 성격적 뿌리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의 통제에 대한 집착, 시진핑의 전략적 규율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정치적 결정뿐만 아니라 권위주의적 실천이 퍼져나가는 구조 자체를 해독하는 열쇠가 된다. 이 대통령들의 전생의 젊은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궤적은 우리가 왜 2025년에 이 벼랑 끝에 서 있는지를 설명하는 패턴과 모순, 야망을 드러낸다. 바로 이러한 점을 다룬 특별 전자책을 준비했다. 그것은 이 지도자들의 길을 추적하며 오늘날의 지정학적 딜레마를 명확하고 교육적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한다. 접근을 위한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샌디에이고에서 한 아버지가 린다비스타 초등학교에서 아들이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차에서 끌려나갔다. 이웃의 창문들은 놀란 얼굴로 가득 찼고 아이들은 달려가 선생님들에게 알렸으며 어머니들은 자녀를 지키려 애썼다. 학교 정문은 배움과 안전을 상징해야 했지만 그 앞에서 벌어진 장면은 그것과는 정반대였다. 그 남성은 무기를 든 위험한 범죄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흔한 일 중 하나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수업이 끝난 후 아이를 기다리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드를 쓴 요원들이 그를 둘러싸고 팔을 잡아 차량으로 던져 넣었다. 8세 어린이가 아버지가 외국 영토에서 수감자처럼 끌려가는 모습을 볼 때 그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스칠까? 얼마나 많은 세월의 치료가 이런 잔혹한 기억을 지울 수 있을까?
며칠 후 샌디에이고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반복되었지만 이번에는 어머니가 대상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던 중 뜻밖의 상황을 맞았다. 작은 아이들은 인도에 서서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지켜보았다. 몇몇 교사는 학생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5세에서 10세 사이의 아이들에게 단지 합법적 절차일 뿐이라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트라우마는 형식적인 말로 사라지지 않는다. 두려움은 틈새로 새으며들어 아이들이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며 아무도 이렇게 일찍 배워서는 안 되는 교훈을 가르친다. 국가는 원할 때 누구든 데려갈 수 있다. 학교 환경조차 존중받지 못한다면 무엇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 보호의 벽이 되어야 할 문이 폭력적인 체포의 무대가 된다면 사회에 전달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두려워하는 것은 이민자뿐만이 아니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가족만 고통받는 것도 아니다. 목격한 모든 사람들은 상처를 지니게 된다. 그 공동체에서 몇 명이나 집에 돌아가면서 자신이 다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장면을 목격한 후 같은 운명을 피하기 위해 불의에 침묵하기로 결정했을까? 같은 시기 18세 청년이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와 함께 걷고 있을 때 요원들에게 둘러싸였다. 동물은 혼란스러워하며 주인을 보호하려고 끊임없이 짖었다. 목격자들은 요원들이 웃으며 학생을 체포하고 개를 교통이 혼잡한 도로에 풀어주었다고 전한다. 운전자들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고 경적이 울렸으며 개는 거의 채칠 뻔했다. 요원들은 무관심하게 주말 보너스를 받을 것이라며 장난처럼 말하였다. 이 사건에서 충격적인 것은 단순히 청년에 대한 폭력이 아니다. 상황이 완전히 비인간화된 것이다. 체포를 농담거리로 만들고 반려동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며 사람의 체포를 일종의 보상으로 취급하는 사고방식이 기관 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이 모든 것을 목격하는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비슷한 작전으로 남편을 잃은 어머니는 이제 빵을 사러 나가는 것도 두려워한다. 길거리에서 요원을 마주칠까봐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할지, 임시 대안을 찾아야 할지, 밤마다 이웃들과 토론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대화는 과장이 아니다. 두려움이 일상이 된 공동체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다. 원하는 삶이 아니라 두려움이 일상이 된 삶 속에서 남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코네티컷의 거리에서도 이러한 관행은 확산되었다. 덴버리에서는 수십 대의 IC 차량이 이웃 전체를 에워쌌다. 사람들은 법원 밖에서 제지당하고 길 모퉁이에서 쫓기며 낮 시간에도 끌려갔다. 영장 제시도 투명성도 없었고 단지 힘만이 작용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미국이 권리의 등불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 장면은 악몽에서 나온 것처럼 보였다. 60세를 넘긴 사람들에게는 외국의 권위주의 체제와 비교하게 만드는 것이 불가피했다. 역사책을 열 필요 없이 어두운 시대의 메아리를 느낄 수 있었다.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발밑에서 느껴진다. 예측 가능했던 것이 이제 불안으로 뒤덮였다. 어느 모퉁이에든 신원 미상의 벤이 있을 수 있고 신호등마다 복면을 쓴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도시는 더 이상 공동체 공간이 아니며 사냥터가 된다. 자녀를 학교에서 데려오는 행위조차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환경에서 어떻게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미래 계획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이런 일상적 부식은 아마도 어떤 정치적 스캔들보다도 파괴적일 수 있다. 신문이 전략, 동맹, 공식 담화를 논의하는 동안 일반 시민들은 경계 상태 속에서 살고 있다. 야간에 집을 나서지 않는 노동자,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에게 대답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어머니, 십보마다 뒤를 돌아보는 노인, 이러한 작은 행동 변화가 모여 두려움의 범위를 보여준다. 그 속에서 분노가 커진다. 단순한 정치적 분노가 아니라 감정적 상처다. 보호 약속을 믿었던 시민들은 이제 스스로에게 묻는다. 누가 진정으로 통치하는가? 군사화를 조장하는 대통령인가? 아니면 복면을 쓴 채
판사와 집행자의 역할을 자처하는 요원들인가? 시민들은 폭력의 계약을 거짓된 안전감과 맞바꾸며 받아들여야 하는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주변을 살펴야 한다. 벌어지는 일은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다. 국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 과정은 이웃, 학교, 법원, 가정을 가로지르며 모든 일을 잠재적 목표로 만든다. 각 개인이 취약하다고 느끼고 각 가족이 안전을 두려워할 때 민주주의는 약속이 아니라 단지 공식 담화 속에 장식된 단어에 불과하다. 이제 이러한 확산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선택할 때다.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침묵하지 마라. 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좋아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생각을 공유하라. 목소리의 결집과 주의 깊은 시선의 합의야말로 이 이야기가 저항 없이 계속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들은 항상 국가를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를 기리는 동상을 세우는 것에 자부심을 가진 나라의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포틀랜드의 거리가 최루가스와 외침으로 가득 찼을 때 우리가 목격한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가장 대담한 각본가조차 상상할 수 없는 장면. 머리 위로 펄럭이는 깃발을 위해 먼 땅에서 싸웠던 한 남자가 이제 그 깃발을 대표한다고 말하는 세력에 의해 바닥에 내던져지는 모습. 그 참전 용인은 무기를 들지 않았고 누구도 공격하지 않았으며 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콘크리트에 짓눌렸고 그의 침묵이 승리인 것처럼 행동하는 무장한 인물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전쟁에서 삶의 일부를 바친 사람조차 자기 나라 안에서 표적이 된다면 그 나라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목할 점은 단지 금속성 부츠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아니라 각 행동이 실행되는 잔혹함이었습니다. 목격자들은 그 남자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했으며 호출되었을 때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요원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압박을 강화하며 영웅을 무력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본 수많은 참전 용사들은 모든 희생이 헛된 것이었는지 자문하지 않았을까요? 먼 전쟁터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은 이제 전쟁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가슴이 조여오지 않았을까요? 기억과 현실 사이에 이러한 대비는 깊은 간극을 만들었습니다. 한쪽에는 군사 업적과 메달을 찬양하는 공식 연설이 있고 다른 쪽에는 인구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참전 용사들을 적처럼 대하는 요원들의 날 것 그대로의 현실이 있습니다. 용기를 상징하는 사람들이 손발이 묶이고 수갑을 채우며 위협으로 취급될 때 민주주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과거의 제복조차 존중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한 번도 제복을 입어보지 않은 일반 시민에게는 무엇이 남을까요? 그 사이 다른 도시에서도 사건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단순히 이민자나 평범한 노동자가 놀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녀, 참전 용사들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각 집단이 공격당할수록 안전한 경계가 없다는 감각은 커졌습니다. 새로운 공격이 있을 때마다 모순도 커졌습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세력이 스스로 법에서 자유로운 듯 행동합니다. 감시자를 누가 감시합니까? 그들이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할 때 내일 그들이 비판적 목소리를 우선 표적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누가 합니까? 수십 년 동안 시스템을 믿고 가족에게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미국에서 산다는 것이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말한 50세 남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참전 용사가 대로에서 범죄자처럼 취급되는 것을 볼 때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아마 분노일 수도 있고 실망일 수도 있으며 둘의 혼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는 설명할 수 없는 질문의 무게를 느낍니다. 자신의 자녀에게 정의가 선택적일 수 있고 명예가 짓눌릴 수 있으며 역사가 어두운 주기로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나타나는 가면 쓴 사람들,
거리로 들어오는 신원 미상의 차량, 인간의 머리를 향해 발사되는 비살상 무기에는 즉흥적 요소가 없습니다. 계산이 있고 전략이 있으며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다면 계획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 뒤에 숨겨진 계획은 무엇입니까? 참전 용사를 적으로 만들고 부모를 인질로 만들며 학생을 수감자로 만드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영상은 빠르게 SNS를 통해 퍼지지만 그것을 소화하는 속도는 느립니다. 목격된 각 장면은 저녁 식탁 대화가 되고 친구 간 토론이 되며 자녀가 학생 시위에 참여하도록 허용할지 고민하는 부부 간 논쟁이 됩니다. 이제 추상적인 정치 문제가 아니라 일상의 생존 문제입니다. 두려움은 한 번도 거리까지 걸어가는 것이 안전한지 논의해 본 적 없는 가정으로 침투합니다. 시민이 집 밖을 나가는 것조차 신뢰하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부식적인 상황이 있을까요? 폭력이 참전 용세계까지 향할 때 전달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국가를 위해 이미 자신의 삶을 바친 사람도, 조국을 위해 상처를 지닌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이 적으로 취급될 수 있다면 나머지 사람에게는 무엇이 남겠습니까? 이 고통스러운 질문은 속삭임과 의심 어린 시선 속에서 돌며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합니다. 학교 운동장 한가운데 색색의 벽과 여전히 창문에 붙어있는 아이들의 그림들 앞에서 현실은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외곽 지역이나 공개 시위에서 벌어지는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보호와 신뢰를 상징했던 공간이 침범당한 것이었습니다. 가면을 쓴 요원들이 샌디에이고의 린다비스타 초등학교 앞에 주차된 차량에 접근했을 때 모든 것은 몇 초 만에 바뀌었습니다. 아이를 기다리던 아버지는 문을 열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두 명의 남성이 창문을 통해 팔을 밀어넣고 그의 주먹을 잡아 의자에서 끌어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아이들은 비명을 질렀고 일부는 선생님을 찾으러 달려갔으며 나머지는 그저 얼어붙었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는 비명만큼이나 강렬했고 일상이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줄을 서 있던 부모들은 즉시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텔레비전이나 SNS를 통해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언제든 끌려갈 수 있다는 감각, 아무런 설명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공포가 뜨거운 아침 공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는 아이에게 남는 신뢰란 무엇일까요? 이후의 일상을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샌디에이고에서 또 다른 장면이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었지만 이번에는 어머니가 대상이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던 그녀가 접근당했습니다. 교사들은 개입하려 했지만 질문을 무시하는 무장 남성들 앞에 맞닥뜨렸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안전이라는 단어는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매 새로운 사건마다 전달되는 메시지는 같아 보였습니다. 신성한 장소는 없고 보호된 환경은 없으며 경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 로스앤젤레스에서는 18살 청년이 개와 산책을 하다가 포위당했습니다. 그는 달리지도 숨지도 않고 단순히 걷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요원들은 웃으면서 청년을 체포하고 개를 교통이 혼잡한 도로 한가운데 풀어주었습니다. 개는 자동차 사이를 무서움에 떨며 달려 겨우 사고를 피했습니다. 운전자들은 브레이크를 밟고 경적이 울렸으며 보행자들은 외쳤지만 요원들은 무관심하게 떠났습니다. 잔혹한 세부 사항은 그들이 농담을 하며 체포를 일종의 금전적 상금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비인간화는 이 순간 또 다른 차원에 도달했습니다. 청년만이 상품처럼 취급된 것이 아니라 그와 개 사이의 정서적 유대도 주저없이 파괴된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단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자이크를 형성합니다. 각 조각이 추가될 때마다 이 계획은 단순히 이민자를 추적하는 것을 넘어서는 집단적 위협의 설계임이 드러납니다.
학교가 포위될 수 있고 개와의 산책이 체포로 끝날 수 있다면 일상은 무엇이 남을까요? 가장 평화로운 동네에서도 몇몇 가족이 스스로 포위된 느낌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코네티컷에서는 이러한 논리가 확대되었습니다. 덴버리는 감시당하는 도시의 상징이 되었고 흰색 차량들이 모퉁이마다 그림자처럼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법원 출구, 주차장, 심지어 장을 보는 길을 건너는 도중에도 접근당했습니다. 은밀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대규모 요원의 존재 자체가 메시지의 일부처럼 계산된 전시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곳에 있으며 도망칠 곳이 없다. 주민들의 보고는 마치 사냥당하는 느낌을 묘사합니다. 신원 미상의 차량이 교차로를 막고 가면을 쓴 남성들이 줄지어 걷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매 새로운 이야기마다 불편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많은 경우 요원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일부는 심지어 배지를 보여주는 수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받으면 짧고 공격적인 문장으로 대응하며 어떤 대화 시도도 모욕처럼 취급합니다. 당신 누구냐라는 질문에 더 이상 답이 없을 때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40대 어머니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들과 단둘이 집에 있는데 멀리서 길에 벤이 주차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녀는 불을 끄고 커튼을 닫고 아이들에게 조용히 있으라고 합니다. 두려움은 단순히 체포될 위험 때문만이 아니라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퍼집니다. 배달원일까요? 이웃일까요? 아니면 설명 없이 누군가를 끌어갈 준비가 된 사람들일까요? 이 끊임없는 의문은 사람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정상적인 삶의 감각을 파괴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개빈 뉴섬 주지사의 공개 행사 동안 장면은 또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선거 정책 논의를 위해 마련된 이 모임은 군복을 입은 요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폭력 행위가 아니라 계획된 위협 행위였습니다. 많은 수의 요원이 카메라 앞에 나타나 회의의 정상적인 분위기를 중단시킴으로써 위협을 드러낸 것입니다. 지역 당국은 이를 의도적인 모욕이라며 규탄했습니다. 마치 기관 자체가 시험을 받고 있는 듯했고 군사적 존재가 어디까지 반응 없이 갈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방식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균열을 만듭니다. 시민들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과 권위주의적 확산을 인지하는 사람들로 나뉘기 시작합니다. 이 분열은 날마다 강화되며 사회적 유대감을 침식시키고 오래된 우정을 파괴하며 가족을 갈라놓습니다. 어느 순간 논쟁은 학대 자체가 아니라 누가 받을 만했는가 혹은 받지 않을 만했는가로 이동합니다. 토론의 초점이 바뀌고 폭력은 정상화됩니다. 또한 잘 드러나지 않는 수치들도 있습니다. 덴버리 같은 지역사회에서는 주민들이 단 일주일 만에 요원 차량 10대에서 20대를 목격했다고 보고합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계획된 점령입니다. 이러한 점령은 공공자원을 소모하고 거리를 감시구역으로 바꾸며 미묘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도시는 더 이상 주민의 것이 아니라 감시자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순이 드러납니다. 공공장소에서 이러한 행동을 허용하는 공식적인 법령은 없고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리는 공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통제된 즉흥 연기로 이루어지며 놀라움과 위협을 섞은 일종의 안무처럼 진행됩니다. 바로 이 불투명함이 공포를 만들어냅니다.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밝히지 않으며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권력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답 없는 질문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삶을 어디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코네티컷의 또 다른 도시에서 발생한 사건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길거리 장터에서 과일, 공예품, 전통 음식이 판매되던 곳에 가면을 쓴 남성들이 방문객들 사이로 숨어들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단순히 관찰만 했습니다. 상인들은 그들이 물건을 사지 않고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으며 특정 그룹을 응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누군가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하면 남성들은 접근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경고를 속삭였습니다. 촬영을 멈춰라. 문화 축제의 공간이어야 할 장터는 금세 텅 비었고 아이들은 울었으며 가족들은 급히 떠났습니다. 공동체의 전통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심지어 사교의 공간마저 감시의 그림자로 오염될 때는 이 점령 전략은 단순한 힘으로만 작동하지 않고 심리적 무게로도 작용합니다. 50세의 한 문학교사, 공립학교에서 오랫동안 수업을 해온 그는 이제 출근길을 평온하게 걸을 수 없다고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매 코너마다 매복이 숨겨져 있는 것 같고 시선은 더 이상 책에 머물지 않고 진열창과 백미러의 반사에 고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직접 접근당하거나 위협받은 적이 없지만 그럴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항상 경계 상태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몸은 자유로워도 마음은 두려움에 사슬이 채워진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침묵하지만 다른 이들은 저항을 시도합니다. 포틀랜드에서는 예술가들이 학대 사례를 고발하는 벽화를 그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가면을 쓴 남성들이 가족을 둘러싼 모습이 묘사되고 강렬한 문구들이 버려진 벽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급히 고용된 팀이 회색 페인트로 그림을 덮어 벽화를 지웠습니다. 누가 명령을 내렸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와중에도 논리를 거스르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42세의 한 앱 기반 운전사는 주거 지역으로 호출을 받고 도착했을 때 3명의 요원에게 둘러싸여 차에서 내릴 것을 강요당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기다리는 승객도 없었고 이유도 없었습니다. 요원들은 차량 전체를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사과 한마디 없이 떠났습니다. 운전사는 손이 떨린 채 집으로 돌아갔고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일상을 지키며 일할 수 있다는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일하는 행위조차 위협으로 변할 수 있다면 이 작은 이야기들이 모이면 더 큰 그림이 드러납니다. 예외가 규칙이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학교, 법원, 장터, 카페, 거리 모두가 공동체 공간이 아니라 불확실성의 영역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무기만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숨은 시선, 침투하는 존재, 허락 없이 닿는 손길로 이루어진 전쟁입니다. 가장 평범한 일상이 전장이 되는 나라에서 어떤 사회가 나타날까요? 그래서 각 기록, 각 증언, 각 목소리는 필수적입니다. 그들은 지우려 하지만 침묵시킬 수 없습니다. 숨기려 하지만 보는 이의 시선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결정되는 것은 특정 집단의 운명이 아니라 사회 자체의 본질입니다. 저항은 멀리 있는 영웅적 행위가 아니라 일상 속 실천입니다. 모든 코너에서, 모든 이야기 속에서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커집니다. 민주주의는 용기와 노출, 연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몇 번이나 스스로에게 물었을까요? 여전히 믿는 것에 의미가 있는가를? 몇 번이나 피로가 여러분을 포기하도록 밀어붙였는가? 마치 무관심이 분노의 무게 앞에서 안도감처럼 느껴질 때처럼 이 모순은 피부로 느껴집니다. 멀리서 관망하는 이들의 마음, 참여를 두려워하는 이들의 마음, 더 이상 신뢰를 놓을 곳을 찾지 못한 이들의 마음을 관통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이 방향을 결정합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싸움 없이 모든 것을 내주는 것입니다. 깨어있고 지지하며 나누고 말하는 것,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민주주의와 몰락을 가르는 섬세한 실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단지 거리나 교육기관 안에서의 폭력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그림의 반영입니다. 그것은 개인적 야망에 움직이는 지도자들이 구조를 조작하고 법을 왜곡하며 공포의 분위기를 만들어 권력을 공고히 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요원들이 얼굴을 숨기고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행동할 때 단순한 폭력 행위가 아니라
권력이 국민 위에 서 있다는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메시지는 어둡지만 동시에 진행 중인 권력 투쟁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출발점을 알아챌 수 있을까요? 많은 이들에게 모든 일은 조용히 진행되는 결정 속에서 제한된 회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곳에서 말은 계산되고 전략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바로 그곳에서 나중에 우리의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시나리오가 그려집니다. 이러한 남용은 우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획된 선택의 결과이며 개인적 경로와 공식직위 이전의 역사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마무리에서 단순한 이미지와 사실을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 국가가 사적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군사력에 의해 지배되는 이유를 이해하고 싶다면 그 장면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과 같은 인물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들이 어릴 때부터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어떤 패배와 승리가 그들의 세계관을 형성했는지, 어떤 동맹과 결별이 그들의 통치 방식을 정의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깊은 탐구를 통해 우리는 2025년에 목격한 사건을 해석하고 미래의 길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점 이북에서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이 책은 글로벌 판도를 재편한 두 대통령의 전기를 따라가며 그들의 배후, 모순, 선택을 드러내어 현재 정치적 움직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접근은 고정 댓글에서 가능합니다. 이 콘텐츠가 여러분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언젠가 멀게 느껴졌던 감정이 갑자기 가까워졌다면 그것을 잃지 마십시오. 채널을 구독하여 억압에 굴하지 않는 성찰을 함께 나누고 댓글을 남겨 저항과 대화, 상호 학습의 공간을 함께 만들어 가십시오. 이 비디오를 좋아요 눌러 희망이 아직 꺾이지 않았고 공동체가 여전히 존재함을 표시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까지 남아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이 여정은 지금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들이 공개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또 다른 연결이 필요하며 또 다른 길이 여전히 개척될 것입니다. 이번 마무리가 마침표가 아니라 계속 나아가라는 초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란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 쓰여지고 있으며 여러분은 그 일부입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